예, 안녕하십니까. SC제일은행 자산관리본부에서 준비한 첫 번째 웹세미나 코로나가 바꿀 미래 투자의 방향론에 접속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SC제일은행에서 펀드 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 박순현 부장입니다. 사실 저희 SC제일은행은 2020년 모바일에 대한 좀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웹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고객분들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좀 빠른 시점에 웹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다소 미흡할 수는 있으나 첫 출발인 만큼 많은 응원과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옆에 계신데 런칭 웹세미나인 만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혹시 이 책 아시나요?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예,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밀레니얼 이코노미의 저자이신 그리고 과거에 국민연금의 투자를 이끌으셨던 우리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홍춘욱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사실 저희가 세미나 준비하면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여기 접속하신 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대신 질문을 할 텐데, 네. 예, 그냥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좀 집요하게 좀 들어갈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편하게 하십시오. 예, 저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웹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사실 제가 2007년도에 은행에 입사를 했어요. 생각보다 어리죠. 정말 좋은 때 문을 잘 닫고 들어오셨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지난 한 13년 있었는데 지난 3월은 제가 경험한 금융시장 중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한 무서웠죠. 달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박사님은 98년 외환위기도 다 겪으시고 닷컴버블 겪으시고 9.11 테러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다 겪으셨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이 금융시장 패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거 금융위기 아니야 다시 2008년에 돌아온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요. 일단 저는 이번 그 충격이 가장 비슷한 사례를 찾으라 그러면 거의 찾기는 어렵지만 저는 2001년 9.11 테러를 참 많이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시절이네요. 예, 그 9.11 테러 때 이제 저는 모 증권사에서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새벽에 계속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다가 깨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모 공중파 방송국 기자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벌어진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데 제가 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인터넷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을 지금 빨리 켜서 보시고 대답을 한 5분 있다 달라 그러더라고요. 5분만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텔레비전을 접속하면서 그 트윈 타워죠. 그 트레이드 타워가 이제 무너지는 광경까지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왜 드리냐면 그때나 지금이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 실물 경제 충격이라는 게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즉 금융위기로 갈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금융위기라기보다는 실물위기다. 그때 왜 실물위기가 왔냐 하면 9.11 테러가 딱 터지고 나니까 2차, 3차, 4차 추가적인 테러 대상이 어디냐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뒤엎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전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비슷한 거죠. 그래서 밖은 위험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않는데 그때가 지금하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새벽 배송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다가 앱 딱 하면 배달 엄청 잘 되죠. 근데 그때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밖을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는 그리고 심지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금문교 같은 랜드마크는 다 테러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밖을 나가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때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어요. 그리고 또 온라인 뭐 이런 거 쇼핑 비중도 그때 1% 미만이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오고 그 뒤에 그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경기 회복이 시작됐던 것이랑 이번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강도는 그때보다 더 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 혼자 당했다면 이번엔 전 세계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에 비해서 강도도 더 길고 또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물 경제 위기의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채권 시장. 아, 채권 시장. 네, 그 중에서도 예. 회사채가 걱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예, 그림 한번 설명을- 볼까요? 아, 예. 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미국의 GDP 대비 기업 이익입니다. 와, 엄청나죠? 예, 엄청난데요. 예, 그래서 이번 위기가 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진짜 홍두깨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올리고 있는 과정에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진 거니까 어떻게 본다면 펀더멘탈이 나빠져서 주가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하게 될 위험을 미리 땡겨서 프라이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지금은 괜찮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못 움직이게 되면 기업이익이 나빠질 수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특히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기업의 이익 대비 이자 비용 빨간선입니다. 기업 예. 이익 대비 이자 비용이 예. 항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으면 참 좋은데 예. 이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라오는 시기가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불안과 겹쳐요. 보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2008년도 있고요. 예. 빨간 선이 급등할 때 예. 기업의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용의 비중들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가 불안과 겹치고 그때마다 기업 이익이 무너지죠. 이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예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은행 위기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SC제일은행은 튼튼하셨습니다만 이름이 좀 비슷한 다른 은행들 공적자금 투입되는 거 보셨잖아요. 예, 많이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막 약어로 돼 있는 은행들 막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은행들에게 공적자금 투입되고 또 세계 최대의 보험사라고 불렸던 그 보험사까지 거의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는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 뒤 10여 년에 걸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유사 뱅크런들, 도매 뱅크런을 겪으면서 은행들 대출들이 굉장히 심사가 엄격해졌어요. 예,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기업의 자금 수요나 이런 것들을 어디가 지탱했냐면 회사채가 결국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니까 적어도 특히 나서. 선진국들 특히 미국과 일부 유럽 은행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일부 지역은 신용 경색이 장기화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제 전체에서 놓고 보았을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잘 봐야 되는 지표는 이 기업의 이익의 훼손을 가져오게 될 기업 체감 금리의 상승이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다음 그림이 바로 파란 선이 정크 본드 스프레드.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투자 부적격 등급이라는 거죠. 참 안 좋은 표현인데 제가 하나 쓰겠습니다. 하이리드 채권이라고도 하는데. 하이리드 채권. 예. 그건 이제 멋진 표현이죠. 예. 저는 그 표현을 만든 사람은 정말 언어의 마술사다. 예. 하이리드 채권, 와 멋있죠. 근데 사실은 정크 본드죠.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20년 정도의 만기를 놓고 보았을 때 부도 확률이나 이자 지급의 리스크들이 생기는 게 5% 정도 확률이 생기는. 그러니까 20개 정도, 1개 정도의 기업이 20년 정도를 놓고 보았을 때 이자 잘 못 내는 그 정도의 리스크를 지는 기업들이 더블 B 등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저 더블 B 등급의 회사채 가산금리가 불황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10%포인트 이상 더 올라가거든요. 저게 이제 뭐냐 하면 같은 만기, 동일 만기 국고 대비 가산금리예요. 가산금리가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공무원 신분인 적이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정말 공무원을 했다는 게 저도 소개 때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공무원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때 은행 가서 이제 그 신용 대출을 받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마통을 만드는데 금리가 제가 경험해 봤던 금리 중에서 제일 싼 금리를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나의 신용도가 이렇게 높아.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공적 금융기관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증권사로 옮기면서 이 연봉이 올랐어요. 공무원보다는 좀 올라야죠. 또 갚을 능력도 생긴 건데. 그랬더니 가산금리를 5% 정도로 올리더라고요. 어느 은행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SC는 아니죠. SC는 아니죠. 그때 느꼈어요. 아니 내 소득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그 가산금리를 많이 붙이세요? 물었더니 공무원이랑 증권사 직원이랑 신용이 같냐고 뼈를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산금리라는 게 별거 아니죠. 아주 안정적인 공무원 신분으로 있었던 시기 국채를 비교하는 거죠. 동일 만기 국채 대비해서 회사채를 하면 회사채는 부도 리스크가 있다.
당신 돈을 떼먹을 리스크가 있다 싶은 채권들에 대해서는 웃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금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대의 대출금리가 5%가 된 것처럼 그렇죠. 한 3, 4% 붙은 거죠. 그런 것처럼 정크본드, BB 등급의 어떤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들의 가상금리는 보통 한 3% 정도씩 붙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위기가 터지기 전에 보면 2%대까지 줄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만큼 돈 빌리기 쉬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락다운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격리를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물건도 안 팔리고 사람들도 밖에 안 돌아다니고 여행도 안 하고 심지어 뭐 오프라인 매장은 거의 이제 뭐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강제 폐쇄 명령까지 떨어지는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매출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기업의 앞으로 수익이 어떻게 될 거냐. 너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가상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게 저 그림이 나와 있죠. 가상금리가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는 신호로 보는 거죠. 신호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공포가 왜냐하면 그렇게 부담하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실적이 버틸 수 있어? 너 당신 이 금리를 내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어? 라고 누가 물을 거고요. 그때 저희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참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가상금리가 이전에 한 2, 3% 붙었는데 지금 10% 붙었다. 이 이자를 내고도 장사할 수 있냐? 사업할 수 있느냐? 안 그래도 지금 인적이 끊겼는데.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렇게 가상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투자자들이 전부 다 일체의 위험에서 일체의 리스크에서 다 도망가겠다라는 태도인 거잖아요. 그러니 주식인들 되겠어요? 결국 실적 전망 악화에다가 플러스 뭐가 붙었다? 공포까지 붙어 있으니까 미국의 정크본드 가상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폭락합니다. 이렇게 대가꼬마에서 딱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미국의 정크본드 스프레드가 앞으로 우리의 희망이죠. 희망대로 좀만 떨어지고 저 끝에 추세만 보면 한 2주째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저 정크본드의 가상금리가 앞으로 조금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만 떨어져 준다면 주식시장은 사실상 지난 3월 12일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바닥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 긍정적이네요. 아니요. 저게 떨어지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투자자들이 좀 불안한 게 와우, 미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매입해주면서 저 펀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회사채를 매입해주면서 저런 식으로 가상금리가 떨어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저것만으로 되냐?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금리 떨어졌다고 정말 경기가 회복되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바로 뭐냐면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지출의 비중이에요. 이거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엄청 썼네요. 엄청나게 돈을 썼죠. 엄청 풀었네요. 근데 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돈 푼 건 이번에 장난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는 정부가 명령했잖아요. 집에 머물러 계세요. 밖에 나가지 마시고 재택근무하세요. 그러면 우리 회복됩니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 돈도 못 벌고 회사가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될 때 제가 정부의 말을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기업이 망하고 내가 다니고 있었던 회사에서 내가 월급을 못 받아서 굶주리게 되면 당신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케어스 액트가 이번에 나온 거죠.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GDP의 1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2조 달러 정도가 되겠죠. 2조 달러 정도. 2조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그 돈을 들고서 너 당신들을 먹여 살려주겠다.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급박한지를 보면 사실 금융위기 때는 이게 돈을 푸는데 한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는데 그때 또 그 국회에서 부결도 시킨 적이 있었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정치가 진짜 중요해요. 위기 때는 누가 리더인가, 누가 리더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는 돌이켜보면 미국이 운이 없었던 게 대통령 선거가 직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치가들 사이의 의견도 굉장히 엇갈렸던 데 비해서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에 비한다면 어떻게 보면 후보자들끼리의 논쟁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금융시장에 패닉을 줬던 시기에 비하면 지금은 좀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실물 경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다음 그림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에 실려 있었던 기사에서 가져왔는데 이제 논문을 뒤져보니까 1918년 스페인독가. 스페인 인플루엔자 당시에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발생했던 사망자 수의 추이를 그려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두 개의 산이 있죠. 예. 벌써 말만 들어도 섬뜩합니다. 그죠? 예. 자, 시작해서 왼쪽 산이 뭐냐? 왼쪽 산이 바로 첫 번째 유행.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니까 저게 사망자 수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니까 무섭죠. 감염자 수 이런 건 그때 뭐 판별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시기에 딱 나타나니까 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저 밑에 있는 검정 막대가 뭐냐면 락다운 기간이에요. 아,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서 제일 위에가 학교 그 밑에 공공기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을 닫았어요. 우리처럼 저 온라인 수업도 안 했으니까 저때 학생들 학력 수준에 걱정은 좀 됩니다만 일단 살고 봐야지. 그렇죠. 하고서 집에다가 다 놔놨어요. 그랬더니 11월 정도 되니까 사망자 수가 피크를 치고 꺾이는 징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콜로라도 덴버시 당국이 보니까 야 이제 우리 잡았다. 끝났다. 이제 끝난 거다. 야 하고서 야 빨리 학교 문 열어. 예. 하자마자 사망자가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그때는 이게 검사가 없으니까 약도 없잖아요. 지금도 없지만 아무튼간에 이 무서움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완전히 끝난 게 대유행이 끝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일시 줄어든 게 진짜 끝난 줄 알고 학교 문을 다시 재차 열었다가 대유행 2차 유행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경제에서 제일 걱정거리가 뭡니까? 어떤 분이 물으시면 약이 개발이 늦어지는 게 첫 번째 걱정거리인데 뭐 우리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4월 27일 날 제발 그 약이 나오기를 그 약이 나오기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구충제가 그렇게 잘 됐는다면서요. 아 진짜요? 아 이번에 나왔어요. 예. 이틀 만에 그 바이러스를 다 잡았대요. 배양 실험에서. 근데 이게 배양 실험이지 사실 사람 몸에 이제 실험은 또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구충제가 먹어서 우리 몸이 크게 나쁠 건 없으니까 임상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약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무려 4가지나 되는 약들에 대한 그 실험 임상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주기까지 한 게 저 1918년 덴버거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한 건데 아무튼 핵심은 이거죠. 락다운을 조기에 풀었다가 다시 재유행이 나타나면 그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인가.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미국조차도 지금 원래 4월에 락다운 풀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 지금 계속 연기하고 있고 우리만 하더라도 한국만 하더라도 모 대학 같은 경우는 1학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합니다. 뭐 이렇게 되고 또 초등학생들 개학 같은 경우도 또 늦춰지고 또 온라인 EBS 교육 이런 걸로 가는 이유가 요 리스크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경제가 현재 시점만 보면 첫 번째는 연준의 회사채 매입, 두 번째는 정부의 재정 지출 덕분에 첫 번째 바닥은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채 가상금리가 꾸준히 떨어지기만 하면 투자자분들은 너무 겁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추세를 결정짓는 것은 금융시장의 변수가 아니라 지금은 전염병이다. 우리가 한 번도 맞서 싸워보지 못한 무서운 적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감염에 대한 리스크들이 있어서 정부가 락다운 기간을 생각보다 길게 가져가는 것을 좀 이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은 지금 보면 사람들도 많이 걸어다니고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뉴스를 보면 미국은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는 회식도 이제 영상 통해서 하고 스마트폰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제 이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언택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컨택트가 접촉인데 그 CON을 빼고 UN을 넣어가지고 비대면 세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조차도 정말 이런 다른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박사님은 경제학자시잖아요. 문학가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코로나 이후의 사태는 어떻게 좀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SNS의 세상에서 좋아요 누르는 풍경들이 많이 달라지니까 일단 여행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특히 남반구가 하반기에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경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행이라든가 사람들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예전에 디지털 노마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특히 저가 항공사들 LCC들이 생기면서
해외여행의 비용들도 급격히 떨어지고 또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숙박도 굉장히 비용이 떨어지는 세계적인 대여행의 시대였다면 이게 앞으로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던데.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어려움을 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또 딴 걸로 아마 분명히. 그래서 요새 그 빅데이터 검색을 한 거에서 찾아보면요. 베이킹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아, 집에서 갇혀서 요리를 한다? 그건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빵 해 먹나 보죠. 그런가 보네요. 예. 그래서 요새는 저는 뛰다 보니까 그렇게 김밥을 다양하게 싸는 기술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직접 싸세요? 네, 싸주죠. 싸주는 아들만 둘이니까 불쌍하죠, 제가. 아들만 둘입니다.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이 먹이는 게 새끼 먹이는 게 정말 힘들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들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할 거냐 하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바로 띄워놨네요. 바로 뭐냐 하면 저는 앞으로 상당 기간 적어도 1, 2년 이상은 디플레 혹은 디스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디스인플레이션 문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굉장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억제되는 걸 뜻하는 거죠. 즉 제로 물가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물가가 오면 큰일 나는 거고요. 이거는 저 일본 잃어버린 30년 너무 무섭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하고 있는 일본이 디플레가 발생해서 경제가 망가졌잖아요. 디플레가 뭐냐 하면 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빠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물건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건 물건 값이 떨어지는 게 그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소비는 나의 매출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투자는 나의 고용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야 기업을 세우고 기계를 설비를 들여와야 나의 고용이 생기는 거고 남이 소비를 해야 우리 가게 손님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순간 경제가 끝없는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라고 해서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빨간 선이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입니다. 단위 노동 비용이 뭐냐 하면 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어느 자동차 공장을 생산 관리를 하고 있는 임원이에요. 정말 부럽죠. 요새는 또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동차 공장에서 수만 명의 근로자들을 데리고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생산성, 다시 말해서 근로자의 수가 10,000명인데 이 10,000명이 만드는 자동차의 대수가 동일한 시간을 투입했는데 작년에 100만 대 생산했는데 올해 110만 대다. 10% 개선된 거잖아요. 괜찮은데요? 기계 장비 바뀐 것도 없고 사람을 더 투입한 것도 없는데 근로자들의 생산 능력, 기술, 협력 수준 그리고 또는 수율이 개선된다든가 등등등 해서 아무튼 10%의 생산성이 향상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양반들한테 임금 10% 올려주면 뭐 문제 있어요? 아니,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단위 노동 비용은 그러면 0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생산성 증가율 그리고 임금 상승률을 뺀 값이 단위 노동 비용이에요. 그래서 단위 노동 비용이 상승했다. 뭘 뜻하냐? 생산성의 향상 속도보다 임금의 향상 속도가 높다. 즉 별로 그렇게 기업이 생산성이랄까 어떤 효율은 개선된 게 없는데 임금이 더 많이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거 인건비 부담이 커지겠죠. 월급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노력하자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또 단위 노동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걸 이제 유닛 레이버 코스트라고 하는데 저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림에서 파란 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갑니다. 왜?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체감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그걸 그냥 가격을 동결하면 마진이 줄잖아요. 마진이 줄어드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제품 가격을 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체감 인건비, 생산성 대비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뒤따라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가의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거나 임금이 많이 올랐을 때 물가가 오르게 되는 게 상당히 많은 요인이 됩니다. 자, 근데 끝부분을 보십시오. 어때요, 최근에? 한 5년, 10년 보세요. 이게 무슨 호황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운이 없는 거죠. 이번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보면 진짜 기업들의 이익도 견조하고 물가도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충격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무서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생겼어요. 이게 재정 정책을 하는 이유인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생산성도 향상 속도가 빨랐고요. 뭐 요새 AI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빠른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 실업이 줄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작년에 고용 엄청 늘었잖아요. 미국 실업도 거의 역사상 최저치 3.5%까지 갔었죠. 예. 이 말은 뭘 뜻하냐면 기업들이 경제가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 동안에는 예.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근로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해고를 자제했거나 또는 경기가 좋은 여건이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사람을 좀 뽑아놨던 거예요. 자, 근데 단위 노동 비용이 떨어지고 있고 그 말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거고 예전만큼 사람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불황이 왔어요. 이제 실업률이 10% 20%까지 간대요. 자, 이 말은 뭘 뜻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무슨 기회가 왔냐고요? 그동안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경제가 좋고 호황이어서 정치가들의 압박이라든가 사회 분위기 때문에 사람 못 잘랐던 걸 이번에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만 하겠습니다. 정리해고 대방출 가능성이 생긴 거죠. 명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주가도 폭락하고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물건도 안 팔리고 향후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조정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바로 다시 고용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해고된 사람들한테 지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해주고 있죠. 이 리스크가 앞으로 몇 년 사이 상당히 세계 경제를 굉장히 괴롭히는 리스크죠.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직원들이 잘렸어요. 레이오프 됐어요. 자, 일을 열심히 하겠죠. 내가 잘리면 안 되니까. 우리 박 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전 열심히 할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은 올라가야죠. 임금 올려달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단위 노동 비용이 제 생각에는 저 파란 선이 저게 마이너스 갈 가능성이 불황 때마다 마이너스 갑니다. 저 파란 선이 불황 음용으로 표시된 부분이 불황인데 불황 때마다 마이너스 갑니다. 왜? 근로자들의 협상력이 약화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초유의 실물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가동률도 떨어지고 기업들의 주가도 폭락하고 실적도 악화되고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 대규모 구조조정들이 나올 수 있고 그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어쩌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썼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잠깐만 기다려달라. 당신들 안 망하게끔 우리가 정부가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사람 자르는 거 잠깐만 스톱. 실제로 그런 정책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도 이니셜 클레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600만 명 증가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 이제 나왔죠. 저 파란 선 단위 노동 비용이 엄청 마이너스 가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이 지금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밖에 못 나가니까. 그렇죠. 자, 재고가 쌓여 있죠. 파격 대세일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유가 지금 몇 불이에요? 지금 오늘 25불에서 6불 사이 왔다. 올해 1월에 이란이랑 미국이 파이트 할 때 몇 불이었어요? 63불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70% 빠졌어요. 전 세계 모든 제품을 만드는데 기름이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전력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첫 번째 강력한 실업률의 상승, 두 번째 재고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어떤 세일 가능성, 세 번째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락이 가져오는 코스트 다운 하면 세계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물가가 안 오르거나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채권 금리는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채권 금리 떨어질 때 혜택을 보는 자산은 딱 봐도 성장주와 부동산이죠. 물론 사람들이 해고되니까 부동산이 뭐 다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런 초유의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에 고용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별화의 위험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디플레이션 리스크들처럼 금리가 떨어지게 될 때 성장주들, 그로스 스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좋지만 미래 수익 전망이 더 밝은 기업들은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된 세계 경제의 첫 번째 변화는 뭐다? 저물가 저금리 정도를 넘어선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제로 물가 시대 또는 제로 금리 시대가 적어도 상당 기간 이어질 여지가 있다. 따라서 SC제일은행에서 특판 예금 이런 거 팔면 여러분 열심히 가입하세요. 이거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이게 뭐냐면요. 이건 그래프 이커머스, 영상이네. 예, 이커머스 비중입니다. 아. 예, 전 오프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아까 이야기 잠깐 네. 했다면, 이게 그 주거용 부동산은 좋을 수 있는데, 예. 과연 상가나 뭐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뭐 이 SC 제일은행처럼 이렇게 좋은 오피스가 있으면 괜찮겠죠. 음. 랜드마크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런 온라인과 이커머스 세상이 온 과정에서 앞으로 세상이 어떤 변화를 저 수직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예. 지수 커브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저렇게 폭발적인 앞으로 이제 세상이 온라인화가 엄청나게 가속화가 될 것 같은데 이 흐름을 주도하는 기업과 주도하지 못하는 기업들 사이에 많은 또 변화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오프에서 강의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사람 만나지도 않고. 왜냐하면 뭐 마스크 쓰고 일단 예. 하기도 숨차요. 그죠? 예. 안경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그러느니 온라인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하게 되는데 요즘 제가 웹캠을 구입하려고 이제 그 컴퓨터에 붙어 있는 화질로는 노트북 화질로는 좀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웹캠을 사러 딱 갔더니 3일 이내에 배송되는 제품들 이런 게 이제 100불 막 엄청나게 아니다. 죄송합니다. 100만 원. 아, 100만 원? 100불 너무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1000불. 네, 1000불. 예,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러니까 다들 오프에서 온으로 가면서 어마어마한 쇼티지가 그쪽에서, 그러니까 마스크만 사재기가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세상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 이쪽에 사회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되고 또 펀드 추천을 하시잖아요. 할 때 이런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에 잘 조응해서 우리가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가 놓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물가가 안 오르는 정말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실물이죠. 온라인도 실물이긴 한데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세상이 아니라 뭐든지 온라인에서 공부도 온라인에서 하고 물건도 온라인에서 사고 그리고 온라인을 하기 위한 장비는 잘 팔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도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것도 언택트네요. 사실은 예, 우리도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세미나 부제가 달러로 미래를 바꾸다요. 예, 제가 사실 홍 박사님을 제가 처음 안 게 실제로 안 겠다기보다는 환율의 미래라는 책 있죠. 예, 2010년. 예, 그 책을 보고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물론 홍 박사님 저를 사석에서 술 마실 때 처음 보셨지만 저는 이미 책으로 박사님 접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와 좀 달라서 좀 놀랐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랬는데 달러를 그러니까 투자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국민연금에 계실 때도 이 달러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달러를 어떻게 활용하면 됩니까? 투자할 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 하나 보시죠. 예, 그 앞에 그림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그림 말고 요 바로 전 그림이요? 바로 직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라졌어요. 그럼 말로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이 정도의 약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환율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도 실제로 느끼셨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대를 향해서 급락할 때 1400포인트를 향해서 급락하고 있었을 때 환율 1300원 같은 거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래서 막 온라인 세상에서 환율이랑 주가랑 데드 크로스 난다 막 그런 이야기 거다. 맞을 거다. 그런 얘기 혹시 기억나시죠? 그때 사실 정말 저희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끼리 했던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 상황들이 펼쳐질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한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자산 가격과 달러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나왔네요. 이렇게 신속한 조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란 선이 뭐냐 하면 환율이에요. 1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고요. 그리고 빨간 선이 뭐냐 하면 우리 코스피 지수인데 2월 달에 주가 폭락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가 좀 늦은 건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저 그림만 보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때 빨간 선이 상승할 때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막 상승하는 시기에는 대체로 환율은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외국인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 이번에 엄청 파는 거 보셨죠? 예, 엄청 팔더라고요. 정말 요새는 그래도 하루에 1,000억대로 줄어가지고 그냥 다 근데 하루에 1조씩 막 파니까 예, 무서웠잖아요. 예.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뭐냐면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렇죠. 너네 수출해야 되는 최종 목적 대상 지역이 중국, 미국, 유럽, 미국인데 이 세 지역 다 지금 감염자 수가 몇십만 명씩 넘어가고 사람이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사고 뭐 자동차 사고 하는 게 지금 가당키나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외국인이 입장에서 현대차 셀, 삼성전자 셀, LG화학 셀, 이 회사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최근에 많이 팔았던 종목 순서로 그냥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셀하고 나면 주식을 팔잖아요. 팔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들고 외환시장에 가서 달러로 바꿔주세요. 해서 이체 송금할 거 아닙니까? 예. 여기 SC 제일은행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는 대신 그 돈을 들고 달러를 샀잖아요. 그러면 1달러에 대한 원화 교환 환율이 상승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된다? 환율이 좀 안정될 때 좋은 경향이 있다. 거꾸로 보면 환율이 좀 급등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주식시장이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두 번째 이제 요인이 뭐냐면 어떤 나라가 환율이 급등할 때 이게 다른 나라 투자자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시그널, 신호등처럼 돼요. 신호등이요? 우리 그 신호등 보면 파란불이 딱 켜지잖아요. 예. 그러면 건너가도 좋습니다. 예. 이 나라는 투자해도 좋습니다라는 기분이 좀 들죠. 근데 빨간불이 나면서 급등해 버렸어요. 저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 그렇게 되면 이 나라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신호 효과를 주게 되죠. 그래서 정책 당국이 한미 통화 수업을 하고 했던 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외환이 부족한 나라라 뭐 그런 거 한 게 아니고요. 오해하신 분이 있는데 2008년하고 정말 달라요.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에 있는 연기금들이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달러 자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 사실 한미통화 수업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그거 굳이 왜 했냐. 그리고 그날부터 왜 환율이 떨어지나 생각해보면 신호인 거예요. 이 나라는 원래 외환 보유고도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이 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투자해놓은 달러 자산, 파운드 자산, 스위스 프랑 자산, 일본 엔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또 보험도 들었대. 이 나라 안전해. 이런 신호를 주고 싶었던 거죠. 신호등을 파란색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란색까지 못 갔지. 네. 그래도 노란색 정도. 노란색 정도. 예. 그러니까 준비 신호? 준비 신호. 근데 보통 우리는 엑셀 밟으니까요, 그럴 때.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학교 근처, 전학교 근처에서 그러면 큰일 시속 납니다. 30km 이하로 달려요. 정말 그건 조심해야 되고요. 저는 뭐 법이 나쁘냐 좋으냐를 떠나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좀 우리 아빠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었다. 노력하자 이렇게 맞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문제죠. 우리 이야기가 딴 데로 갔어요. 자, 그러면 달러 자산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저 그림에서 파란 선이 뭐냐면 미국 국채에 투자했을 때의 성과입니다. 야, 정말 아름답죠. 예,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보세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올라요, 오히려. 갭상승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급등하거든요.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해놨다라면, 그리고 그때 또 채권금리 급락하잖아요. 왜냐하면 5%였던 정책금리를, 그때 5.25%의 정책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리잖아요. 그때 그 흰수염 아저씨 혹시 기억하세요? 벤 버냉키라고. 기억납니다. 요즘에 자주 나오시잖아요. 야, 그분 말씀 한마디 하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새 또 공부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 양반이 그때 금리를 5.25%에서 제로금리로 떨어뜨리니까 채권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건 이전에 5% 주던 채권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발행했는 채권은 1%인데 1년 전 발행했던 채권금리는 5%예요. 자, 그러면 누가 봐도 5%짜리 채권 사고 싶지 1%짜리 채권 사기 싫잖아요. 웃돈 주고 사야죠. 웃돈 주고는 그럼 웃돈을 준다는 자체가 벌써 그 채권금리가 떨어뜨리는 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 입장에서 미국 국채 좀 투자해 놓으면 되게 편하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저 분홍색 선이 뭐냐 하면 예. 한국 주식이랑 미국 달러의 자산에 대해서 예. 분산 투자했던 경우에 성과를 보여주는데 아름다운 우상향 직선이 나오죠. 변동성도 아주 작고. 이제 변동성이 뭐냐면요. 이렇게 위아래로 널뛰는 게 변동성입니다. 요새 좀 하루 한 3% 올라요. 오늘은 좀 진정됐네. 뭐 이러잖아요. 우리 10% 견딜만한데 요즘에는. 우리 10%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루에 무슨 더구나 선진국 주식시장이 12%였나? 그렇죠. 잊을 수 없는 변동성을 우리가 3월에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의 상황이 출현하게 되면 정상적 판단이 안 돼요. 무섭잖아요. 공포가 느껴집니다. 그런 공포의 상황에서는 이 회사가 싸냐 비싸냐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저기서 뭔가 나를 위협할 맹수가 나를 노리는 것 같아라는 우리의 그 본능적인 저희들 흔히들 이야기하는 도마뱀의 뇌 뒤에 있는 바짝 우리 소름이 돋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 대응이나 또는 그 저가 매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시기에 오죠. 그래서 저 분홍색 선이 바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이요? 그래서 전체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고 그 해외 자산 대부분이 뭐냐면 선진국에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수출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탈출하려는 외국인 자금들의 이탈 속에서 영국 파운드에 대해서도 약하고 일본 엔에 대해서도 약하고 저기 미국 달러에 대해서도 약해지니까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투자되어 있었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냥 계산을 쉽게 하겠습니다. 5대5로 한국 주식 5, 미국 달러 채권 5에 투자해놨다. 5대5. 근데 어느 날 주가가 폭락해서 6대4가 됐어요. 미국 채권이 6. 그리고 우리 국내 주식이 4가 됐습니다. 이거 안 좋은 이야기죠. 환율 급등해서 해외 자산의 수익은 올라가고 우리 국내 주식은 4 밑으로 갔을까 사실. 그렇죠. 7대3 할까요? 네, 7대3을 하시죠. 7대3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국내 주식만 들고 있었던 분들은 패닉에 빠졌겠지만 달러 자산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환율 좋을 때 달러 자산을 좀 팔아서 삼성전자 좀 사볼까? 그게 다음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에 반반 투자한 게 파란 선이고요. 그 검정선 선이 뭐냐면 방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목표했던 비율 5대5로 투자하는 비율이 빗나갔을 때 그 빗나간 비율을 5대5로 다시 조정해주는. 자, 아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 7, 한국 주식 3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미국 채권에 투자했던 7 중에서 2를 빼요. 이걸 먼저 환전하는 거죠. 원화로 환전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SK하이닉스 그래 요새 고생 오래오래 했던 은행주도 좀 사주고 이러면서 쫙 사면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렇게 위기가 올 때마다 자산 배분한 걸 그냥 바이앤홀드한 것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올라간다. 점점 격차가 벌어지네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최근에 갑자기 막 주식시장에서 저가 매수했잖아요. 엄청나게 사더라고요. 그게 주가를 받치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달러를 비롯한 선진국 자산에 투자해놨던 비중, 목표 비중이 30%였는데 그걸 제가 보았을 때는 35%, 40%까지 크게 높아져 버리는 바람에 목표 비중을 다시 조절하느라고 미국 달러를 팔고 일본 엔을 팔고 영국 파운드, 유로화를 팔고 한국에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저는 그 달러 자산을 무조건 가져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금만 이해하자. 우리 경제 어려울 때 환율이 급등하니 달러 자산을 좀 투자해 놓으시라. 그리고 달러 자산을 아까 저는 채권 이야기했는데 주식도 좀 사도 좋고 미국 리츠를 해도 좋고 또 SC 제일은행에서 팔고 있는 더 좋은 상품을 해도 좋겠지만 일정 정도는 달러 자산을 투자를 해놓고 있었다면 이번 폭락장에서 냉정을 가질 수 있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한 게 좀 손실 났네? 근데
미국 국채에 투자해놓은 데서, 뭐 일본 국채에 투자해놓은 데서, 또는 독일 국채, 벌써 트라우마가 좀 생기지만, 독일 국채에 투자해놓은 데서 수익이 났네? 오, 많이 벌었네. 야, 채권 투자했는데 이렇게 수익이 났어? 오케이. 그러고 이거 좀 팔아서 애국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는 독일 국채 관련 상품 전혀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언제 SC 제일은행이 팔았다고는 안 했는데, 절대 그런 상품 판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일 국채 상품이 절대 나쁜 상품이라 그 문제가 터진 게 아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싶어요. 해외 자산에 투자한다는 차원을 봐야지 거기서 금리를 더 받겠네 뭐네 할 때는 위험도 좀 생각하자.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SC제일은행도 계속 달러를 포트폴리오 일부로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를 사실 고객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투자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은 사실 미국 달러가 그냥 자기들 통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달러를 활용하시는 게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또 투자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은 물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 깊은 시장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게 뭐냐면 토가가 촘촘해요. 그래서 굉장히 거래가 잘 되는 유동성도 좋고 상품의 다양성도 많은 시장이라서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파는 상품도 좋고 해외 투자를 하고 싶을 때는 구색이 다양한 회사들을 좀 찾아가셔서 꼭 SC제일은행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그 판매하는 다양성 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분산 투자라는 표현보다는 다각화, 투자 다각화 차원에서 달러 자산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홍 박사님 유튜브를 즐겨 봐요. 사실 출근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길지 않고요. 그리고 박사님이 좀 편안하게 쉽게 말씀하셔서 가끔씩 저한테는 반말하고 계신가? 라고 느끼는 정도로 너무 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유튜브 요즘 구독자 많아졌죠? 지금 7만 명 넘었습니다. 이제 그럼 스타시네요,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 받으면 여기 자랑하러 한번 나오겠습니다. 그거 꼭 들고 오셔야 되는데. 올해 중에 받는 게 목표인데요. 근데 요새 너무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투자자들의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저 같은 일개 이코노미스트가 해주는 말이라도 들어보겠다고 그 재미없는 방송도 봐주시니까 고맙긴 한데 안타깝고 더 재밌는 방송으로는 도저히 좀 못할 것 같고 유익한 방송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재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 부장님을 자주 불러서 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시키고 싶은데 아마 대활동 허락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여기 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오늘 엄청 떠들었어요. 근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박 부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상품 구색 이런 이야기 좀 했잖아요. 그래서 SC제일은행이 이렇게 또 방송을 하면서 뭔가 준비한 내용이 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뭐냐 하면 이 박 부장님이 저한테만 물어봤는데 저도 이제 박 부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요새 SC제일은행에 어떻게 보면 이 펀드 관련돼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상품들을 좀 추천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거 말씀하실 기회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너무 떠들어가지고 준비 하나도 안 해왔는데 어색해요. 얼굴 굉장히 어색해요. 어색했으니까 굳었으니까 사실 저희 SC제일은행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전염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치료제도 안 생기고 백신도 없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보지만 1918년 스페인 독감이네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한 3분기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잡히고 4분기 되면 이제 경기가 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게 U자의 형태의 완만한 회복. 그 다음에 한 4월, 지금 트럼프는 계속 4월이면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 4월에 딱 끝나고 5월, 6월에 경기가 반등할 수 있다는 V자 형태의 경기 회복.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U자 형태 회복 시나리오가 가장 좀 기본 시나리오다. 그건 이제 중립 시나리오로 보시면 예. 이거를 보고 지금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이제 펀드 솔루션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실 L자 형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더 사야 되겠는데. 이 상태라면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달러를 갖고 있을 때 좀 더 단기 채권으로 달러를 갖고 계시는 네, 맞아요. 장기채가 요즘은 유동성이 없으니까 맞아요. 장기채 금리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채 중심으로 달러를 가져가야 된다는 게 생각이고 U자 형태 회복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하이드 채권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주식이라든지 미국 주식 특히 미국 주식 안에서도 좀 이렇게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벌써 막 떠오르는데요. 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이 온라인에서 이거 하면 이 프로그램들 개발한 데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예. 꼭 그 중국 회사 아니더라도요. 제가 진짜 미러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다 미국 회사야. 예. 미국은 잘 만들어. 그리고 그 회사들 주가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엄청 빠졌어요. 아니 도대체 이걸 그렇게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 유료 결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날 텐데 얘는 왜 20% 30% 빠졌는지 아까 모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패닉이라고 패닉. 예. 팬데믹이 패닉을 불렀어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을 미안해요. 그런 주식을 좀 사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V자 형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자산 사도 미국 국채만 아니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여기 나와 있는 펀드들은 사실 예를 들어서 맨 왼쪽 L자형에 있는 블랙란 아시아 타이거라는 펀드는 아까 말씀하신 달러 채권 펀드입니다. 달러 채권 펀드고 제 이름이 멋있더라. 예, 아시아 타이거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채권인데 아시아 채권 중에서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전력의 KP물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권인데 달러로 표시된 채권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다른 기업들, 투자 등급 기업입니다. 아까 그런 하이힐드라든지 정크 등급이 아니라 투자 등급 채권을 달러로 투자를 하는 자산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일단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고수익 채권.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고수익 채권 금리가 10% 나오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저금리 상태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아마 투자자들 인컴 그러니까 금리 높은 금리 찾으는 수요는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망할 것 같으면서 높은 금리를 주는 그 아슬아슬함에 그리고 또 특정 업종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좀 다이버스파이. 그럼요. 여기엔 채권이 한 2,000개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인컴도 확보하고 2008년에는 다 모기지만 들어있었어요. 요즘 그런 채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주식 안에서는 여기 보시면 NH 올스택 글로벌 혁신기업이 있는데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그 장비 회사들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도 들어있나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그렇더라고요, 그 회사는. 그리고 백장 장사야. 말씀 좀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AB 미국 그로스에는 아까 말씀하신 IT 회사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종목들도 있습니다. 원격으로 막 치료를 하는 회사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주식을 포트폴리오 준비하면 그나마 아까 말씀 달러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인컴도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뀔 거에 대비해서 또 그러한 주식들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어서 이런 식으로 좀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요즘은 좀 투자 심리가 좀 이렇게 좀 얼어붙어 있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투자 기회를 좀 고객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종목만 했는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일 좀 찾아오시면요. 고르느라 엄청 힘들었어요. 다 골라주셨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 짜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다 해가지고 지금 뭐 개미라고 얘기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주운동. 지주운동이죠. 지금 뭐 삼성전자 주주가 10만 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 이번에 진짜 배당 받았는데 기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샛별전자님.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 지금 보통 개미가 사면 아직 바닥이 아니야. 근데 환율 떨어질 때 사는 건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우울하게 보고 우리나라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해서 매도하는 거라면 굉장히 큰일이 나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일단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환율이 여전히 한 10원 정도는 움직입니다, 솔직히. 근데 20원, 30원 움직이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좋고, 두 번째가 달러 인덱스라고 아시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미국이 유로라든가 파운드 같은 세계 주요 통화 대비해서 환율을 평균한 건데, 이거 역시 최근에 상당히 안정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 하면, 최근에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막 대규모 공격적 매도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비관적이고 우리나라가 큰일 나서 파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펀드론이 좀 생겼거나, 또는 통화 가치의 변동 때문에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서 보면 외국인 매도 공세도 좀 진정돼 있고, 두 번째 아까 기억나시죠? 환율이 안정된다고, 두 번째가 정크 본드 스프레드 잊지 마세요. 그 공포 심리들이 진정되고 있으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도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동학 개미 운동 또는 동학 지주 운동, 지주 운동이라고 그러는 이유는 아시죠? 집 가지신 분들이 부동산에서 떼돈을, 죄송합니다, 큰 돈을 보신 분들이 이 다변화 차원에서 한국 주식을 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동학 지주 운동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주식을 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밸런싱 차원에서도 저는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다. 다만 너무 편식하지 말자. 그래서 보니까 레버리지나 인버스 위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품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좀 약간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위험이 진정될 때, 볼러틸리티가 진정될 때는 좀 종목, 내재 가치에 집중하는, 또 방금 이야기하신 박 부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좋은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분산 투자하는 펀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첫 웹세미나여서 저희 스태프분들도 많이 긴장을 하고 좀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우리 박 부장님이 처음에 엄청 어색하시더니 지나면서 좀 많이 풀리셔가지고. 어색했습니까? 좀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혀가 꼬인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랬습니까? 특히 자기 소개하실 때. 다음부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하실 거예요? 예. 아무튼 첫 세미나였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좀 고객분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를 좀 많이 만들려고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세요? 저희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가장 큰 글로벌 은행입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자산관리자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든 직원들이 열정을 다해서 분석도 하고 상품도 추천하고 고객님들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모르시는 게 있으면 SC제일은행 직접 찾아오셔서 PA분들 만나시고 직원들 만나셔서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웹세미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